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 3 198회입니다. 이제 200회 2회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분을 지면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꽤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버지니아대에 계시는 이승원 교수님이라고 천안함 흡착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평소에 듣기 힘든 단어를 가지고 왜 천안함의 그 국방부 발표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기서 다뤘었죠. 그러니까 고온이 아니고 고온에서 순식간에 형성된 흡착물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폭발물이 정말 터졌으면 알루미늄이 녹았다가 산알루미늄이 돼가지고 꽝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 엉망일 거 아닙니까? 어떤 그 결정 구조가 결정이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뒤죽박죽 된 건데 그냥 이게 고온 그런 흡착물질이 아니고 100도 이하에서 서서히 층층 구조를 이룬 친전 물질이라는 거를 이 두 분이 밝히셨어요. 퇴적 물질이거든요. 퇴적 물질.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하는 기뢰하고 어뢰의 차이는 어뢰는 근거리 접촉,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터지는 거고요. 기뢰는 원거리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물기둥이 안 생기죠. 물기둥이 안 생기고, 근데 파도만 크게 생겨서, 파도만 크게 생기면 그게 뽀개질 수가 있죠. 그 합조단의 시뮬레이션에,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최종 보고서에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 두 동강이 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세 동강이 났어요. 어뢰, 근접 어뢰로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때 함께 문제 제기를 하신 이제야 서재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서재정 교수님의 자랑스러운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지 미확인. 1981년 미국으로 유학,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과 편입, 그리고 석박사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굉장히 특이한 경력입니다. 코넬대에서 7년간 국제정치와 안보정책 미국에를 가르치다 2007년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대학원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의대가 유명하죠. 약어로 사이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이제 머지않아 공부하러 그리 곧 가고 싶은 거죠. 원래 유명했는데 낙검수 팀이 미국에 와서 공연을 하실 때 그 존스 홉킨스 사이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명성에 약간 흠이 좀 갔죠. 거기 공연장이 좀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강연실에서 공연장은 없고 거기가 꽉 찼었죠. 그때 그 강연 그 공간을 섭외하고 또 관철시키신 분이 바로 서재님이십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나서서 그 주동을 했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연장을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 학교에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뭐 여러 낙검수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뭐 그 유수한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강연하는 그런 장소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대통령이나 뭐 수상들이 오셨을 때보다도 더 많은 청중이 몰려서 저희 학교 관계자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는 이런 숨긴 비하가 있습니다. 그 뒤로 깔때기가 더 심해졌어요. 그걸 의도하지 않았던 그 효과인데. 자,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그는 제가 담당하고. 아니 근데 왜 물리하다가 국제정치로 가셨어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때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과학과 정치와의 관계를 아주 그 가까운 데서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1년도면은 미국에서 이제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때고요.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방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해서 그 별들의 전쟁, 네. 스타워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뭐 인공위성도 띄워놓고 네. 또 뭐 땅에도 여러 가지 무기를 배치해서 간단하게 뭐 말하면 소련이 쏘면 떨어뜨리겠다. 그렇죠. 네. 소련이 미사일을 쏘면은 뭐 레이저 빔도 쏘고 여기서도 뭐 날리고 해서 그걸 다 쏴서 떨어뜨리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만화와 같은 구상이야. 지금까지 총액을 합치면 아마 몇백억 불을 썼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제 거금을 투자하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는 좀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 과학 연구를 위해서는 그 연구 보조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정부 특히 이제 그 국방부의 수주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자기들이 볼 때는 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타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염증을 느끼셨군요. 과학이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이런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순수 학문만은 아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이승원 교수와 같이 뭐 그 객관적으로 학문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이제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그 정치와 떨어져서 그 존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 천안함을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군요, 당연히. 그게 이제 다시 악몽이 되살아난 거죠. 오늘은 천안함 얘기도 좀 하고 국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막 끝났으니까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하시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미 대선 얘기도 좀 하시고 우선 천안함 얘기는 또 새로운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이승원 교수님하고 제가 뭐 계속 파고 있는데 팔 때마다 뭐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판도라의 박스 마냥 열면은 나오고 열면 나오고 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한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판도라의 박스 네, 받아드리고요. 그러니까 왠지 종일 것 같아. 방금. 네, 조립식 종이 박스가 네. 큽니까 박스가? 새로 박스에서 나온 건 뭐가 있나요? 이 박스가 크지는 않은데 열어서 손을 집어넣었다 빼면 항상 뭔가 새로운 게 잡혀요. 그래서 저도 그 깊이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새로운 자료를 접한 게 있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도 좀 공개가 됐는데 미국의 그 샘 안이라고 이제 미국명으로 알려져 계시고 한국 이름으로는 그 안수명이라고 알려주신 그 박사님이 계시죠. 이제 천안함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전자 분야의 전문가로 계시고 국방부 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서 연구 사업을 하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 위와 물 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와도 지난 몇십 년간 그 연구 수주를 받아서 활동을 해오셨고, 제가 나오기 얼마 전에도 그 미 공군에서 뭐 몇 밀리언짜리 그 수주를 새로 받았다고 뭐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던데. 보통 몇 백만 불이라고 하는 몇 밀리언짜리. 계속 말꼬리를 잡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간지 30년 되셨으니까 뭐 좀 이해하자면서 사사건건. 그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자, 몇 밀리언.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은 오랫동안 미 국방부와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다. 네, 그 분야의 전문이시고 과학자고 이런 무기체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요. 그 참에 아예
그 미국의 그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쓰면은 딴지를 거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해서 아, 그거요? 네. 아, 그거 알죠, 뭐. 왜 액트인데 법이냐고. 연기협회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문서를 갖고 있고 그 문서가 비밀로 돼 있어도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고 공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박사님께서 이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이 천안함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예,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뭐 몇만 페이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일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 합동조사단이 그 조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 조사단이 와서 참가를 했었죠. 네. 그 조사단장이 그 에클스 제독이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클스 제독이 그 조사하고 와서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그 보고한 미정부에 보고한. 네, 미정부에 보고한 그 파워포인트 그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전혀 새로운 거는 없어요. 그 합조단에서 그 발표한 최종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요. 로스 오브 ROKS 한국의 천안함의 손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네요. 예, 미국이 한국의 그 합조단을 지원했다. 그 천안함 사건 당시 백령도 관측소에서 그 기록된 지진파와 음파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지진파에 뭐가 막 이렇게 떨렸던 흔적이 있고 그 지진파가 지나간 직후에 음파가 두 개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흔적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그 에클스 팀에서 이제 추정을 한 거로는 이렇게 지진파에서 막 떨린 거는 그때 어떤 폭발이 있었고 이게 수중 폭발이었기 때문에 처음 폭발할 때 음파가 하나 발생하고 꽝 하고 터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중 폭발이기 때문에 이 버블이라는 게 생긴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수중 폭발해서 꽝 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가스가 팽창하다가 숙축하는 이 순간에 이제 또 하나의 음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파가 두 개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소에 보면은 지진파가 하나 잡히고 음파가 두 개 잡힌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터지고 거품이 뽕뽕 터진 거다. 네, 그렇죠. 버블 제트라고 그랬었죠 그때 한국에. 예, 예. 근데 이제 이 음파가 두 개가 생긴 요 시간을 재면은 그 수중 폭발이 있었던 당시 이 폭발물의 그 크기와 그 수중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1.1초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그 뭐 군에서 만든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교수님께서 해보신 거죠? 이제 에클스가 한 네, 거죠. 에클스. 이거는. 네, 에클스가 한 예. 여기까지 에클스가 한 이거 거예요? 다 에클스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에클스가 성실한 친구네.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초라는 거를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폭발물이 그 TNT 250kg 정도가 되고 수중 한 9m 정도에서 폭발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상태 250kg이 수중 9m에서 폭발을 하면은 음파가 1.1초 간격으로 두 개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당시 합조단의 공식적인 결론이었죠. 이게 이제 합조단의 공식적인 결론을 받아들여진 거죠. 네. 이 폭발물이 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기레일 수도 오렌지, 있고 기레인지. 어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합조단은 1번 어뢰라고 건져 올린 거 그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번 어뢰 건져 올린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클스가 분석해 놓은 것만 봤을 때는 폭발물은 폭발물인데 어떤 폭발물인지 모른다 하는 거였고, 아,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합조단에서 1번 어뢰를 건져 올린 겁니다. 그래서 1번 어뢰를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파란 매직의 1번 어뢰가 폭발해서 천안함이 이렇게 파손이 된 거구나 하는 결론으로 간 거죠. 네, 한국에서는. 네. 한국 합조단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샘 교수님이 찾아낸 이상한 점 뭡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제가 찾아낸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교수님 찾으신 거예요? 예, 쌤이 제가 아니고? 쌤 교수님 아니고 제가 찾은 겁니다. 샘 교수님? 정보 공개 청구. 네? 정보 공개 청구. 아니 근데 샘 교수님은 정보 공개만 청구한 거고요? 예,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이 에클스가 만든 그 파워포인트를 받아내신데 이제 그럼 기여를 제가 한 앞에 거죠. 경력은 그런 중요한 게 아니네요. 아니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신청을 하셨을 테니까. 아니 뭐 나한테 그래서 음파 전문가고 그래서 이분이 또 음파를 분석해서 뭐가 나왔나 했더니 아니 그냥 신청한 분입니다. 분석도 나름대로 하셨. 그래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리고 샘 교수님이 그렇게 길게 설명하셨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 분석하고 상관없죠. 그래도 이제 그런 자 편집해 주세요. 샘. 근데 이제 제가 에클스 파워포인트를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제독이고 그 MIT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산수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곱셈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계산을 하시는데. 못한 건지 밀려로 오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공식을 제가 이제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공식까지 보여주지 않으셔도 잘했어요. 아니 뭐 저기 뒤집으실 거 없습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공식이 말이죠 보니까 복잡해요. 복잡한가 이런 거 보죠. 정도는 쉽게 알아봐야죠. 뭐 이 계산이 잘못됐네요. 아니 개그 욕심을 내고 있어 이제 방송이 아니, 돼가지고. 딱 보니까 계산이 제대로 하면 136kg라는 거 아닙니까? P가 진짜 복잡해요. 1점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 기호 잔뜩 나와가지고 네. 모르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설명도 못 알아듣겠어. 볼츠만 공식 같네. 볼츠만. 뭐 그러니까 볼츠만 공식 내용은 몰라요. 최근에 볼츠만 공식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아무나 풀어볼 수 있는 거고요. 요새는 뭐 아이폰에 있는 계산기로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풀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면은 그냥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다 넣어가지고도 이건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암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교수님 개그는 제가 하는 건데. 어쨌든 스프레드시트에다 넣으면은 하여튼 계산을 해봤더니 그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엑셀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청소는 봐도 몰라요. 교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저기 김보혁 기자한테 설명하라고 해보세요. 아니 아까 그 설명이 맞네요. W의 3분의 1승 뭐 이렇게 하니까 대충. 네, 그래서 이게 W고 W가 이제 250kg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W는 웨이트의 약자 맞죠? 아유, 맞습니다. D는 디스턴스. 네. 딱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0.7초네요. 네. 1.1초가 아니라. 1.1초가 아니라 0.7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1.1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그 의미하는 게 뭐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에클스가 산수를 잘못해서 250kg이라는 엉뚱한 답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TNT 양이 실제로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야 1.1초가 나오는가도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50kg이면은
그 수심이 1m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 천안함이 떠 있을 때 물 밑으로 거의 2m, 3m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까? 저기 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배 밑둥을 때리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배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했기 전에는 수심 1m에서 250kg 폭발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수심이 9m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제가 잡아본 거죠. 그래서 거꾸로. 수심 9m를 잡아봤더니 이 폭발물의 무게가 970kg이 돼야지 됩니다. 970kg짜리 어뢰는 없죠. 970kg, 1톤인데. 네, 1톤짜리인데 그런 어뢰도 없고 그런 어뢰가 폭발을 했으면은 아마 천안함은 뭐 완전히 뭉그러지거나 그렇죠. 그렇게 됐어야 되겠죠. 그리하여 그 에클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했는데. 어뢰라는 결론으로까지 간 건데 그 출발점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기본 전제가 그냥 기본 무너져 전제가 버린. 무너져 1톤짜리 어뢰는 존재하지 않으니 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1톤짜리 기뢰도 없잖아요. 1톤짜리 기뢰가 없죠. 네. 그러면 뭐죠? 뭔가 폭발 내지는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게 네. 꼭 폭발로 단정할 수 있나요? 폭발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970kg이었다면은 엄청난 폭발이어야 되는데 그 폭발로 생겼어야 될 그 흔적들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사실 그 충격파입니다. 꽝 하고 이제 터지니까 그 터지는 그 충격파에 의해서 이 함정을 거스하고 있는 그 외피가 이제 완전히 우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함정을 쇠로 만든 거니까 이런 충격파가 꽝 치면은 이 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띵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띵 하니까 한 부분을 치더라도 선박 전체가 흔들리죠. 그 선박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 선박 안에 있는 계기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진동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계기판 유리도 깨지고 유리도 형광등도 깨지고 깨지고 뭐 안에 있는 그 뭐 전자기계 뭐 이런 것들 나침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손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안함 내부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형광등이 다 그대로 형광등조차 그대로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스피커 같은 것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설 중에 하나가 이게 폭발물이 아니라 물체가 부딪힌 게 아니냐. 그러니까 폭발하지 않고 큰 힘이 부딪히긴 했을 때 그것은 폭약의 폭발이 아니다. 이런 가설도 있잖아요. 잠수함, 네, 뭐 잠수함설 같은 것도 있고. 좌초. 네. 그래서 최초로 뭐 그런 그 뭐 가설들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 천안함이 손상된 흔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폭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파의 흔적도 없고 사실 이제 저는 두 개의 수치만 보여드렸지만은 그 에클스가 한 거를 보면은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사실. 그런 조건을 다 대입해 본 거죠. 그런 조건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은 그 선상에 어딘가에 있는 요 거군요. 선상에 어디인가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걸 보시면은 이제 요 까만 점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1.1초 간격 그 음파간 간격이 1.1초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점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 까만 점들이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사실 어느 부분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 지점에 있는 것들을 쭉 따라가 보면은 그 천안함 손상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수치들과 맞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9m 깊이에서 폭발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럴 때 이 음파간 간격이 얼마일까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0.7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은 요거는 그 1.1초는 여긴데 0.7초짜리 그래프는 바로 엄청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50kg 9m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지점. 또 뭐 136kg 이건 몇 미터로 돼 있습니까? 136kg 5m와는 전혀 다른 지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우리 합조단이 낸 결론인 9m에서 200kg대의 어뢰가 폭발했다라고 맞춰진 결론은 사실은 이 계산법에 의하면 잘못된 계산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틀려서 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게 1톤짜리 어뢰가 있는지 1톤짜리 기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톤이나 되면 이게 발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냐? 요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운전했다고. 아 인간 어뢰? 네, 요새는 네.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국방부에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답도 안 해요? 합조단은 해체됐습니다. 담당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놔요. 이거는 황당한 말이죠. 예, 정권이 교체되면 꼭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야 될 사건이라고 봐요. 제가 했으면 약 2분 30초 내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계산이 틀렸어. 결론이 틀려. 딴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훨씬 신뢰도가 있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 편집해야 된다. 약간 결론적으로는 미국 조사단의 결론은 이 뭉치에 대비해 봤더니 그리고 미국 조사단의 결론에 근거하여 우리 합조단이 결론을 냈는데 미국 조사단의 계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합조단의 결론 역시 틀렸다. 다시 조사해야 한다. 200kg짜리 어뢰가 폭발한 건 아니다. 더 큰 어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30초네.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것이 네. 이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를 가져오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뭐 어떤 측면이냐면은 우선은 그 롬니가 낙선이 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밥 먹어야 돼. 그 정도는 저도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뭐 그냥 농담을 한 것이 아니라 강경 보수론자니까. 강경 보수론자였고 그 롬니 주변에 있는 그 외교 안보 보좌관들이 사실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네오칸들의 그 입장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군요. 예, 그 부시 행정부 있었을 때보다도 더 강경한 그런 오히려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 롬니가 당선이 됐더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더욱 강경한 그 정책을 취했을 가능성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롬니가 당선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된 것 자체가 이제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오바마 정부 안에서도 지금까지 그 이명박 정부와 아주 그 손발을 맞추면서 그 대북 정책을 취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부시 정부 때는 워낙 그 동맹국 얘기를 안 듣고 일방주의를 해서 부시와 노무현, 네, 오바마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참 나쁜 조합이에요. 네,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그 부시 정부에 대한 이제 뭐 반작용도 있고 해서 동맹국의 의견을 이제 최대한 존중을 했고요. 한국과 공조를 해서 이런 강경책을 취했는데 결과는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반성이 있는 겁니다. 찬스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새로 구성된 한국 정부가 네. 만약에 이 소위 말해서 컨테인먼트 네. 이런 식의 과거 그 구소련하고 붙을 때 전략 말고 네. 포용 정책으로 만약에 전환된다면 한국 정부하고 죽이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강경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이제 빅터 차 교수마저도
그 작년 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는 거는 이 북이 그 핵 프로그램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를 그냥 방관한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빅터 차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 대화를 하고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경 매파가 오히려 얘기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요 이야기는 그 천안함보다는 더 짧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미국은 준비가 끝났다. 근데 미국은 준비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한반도 정책이 잘 풀릴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됐는데 이쪽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상관이 없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 아이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국의 대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좋은 기회가 진짜 좋은 기회로 가느냐, 아니면은 또다시 지지부진하다가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 나쁜 길로 가느냐 하는 일종의 그 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가 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자격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이제 한반도 정세나 북미 관계,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 이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되느냐가 이런 여러 가지 정세들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 3분 이내에 끝날 얘기를 1시간 내에 걸쳐서, 이것이 바로 교수만이 할 수 있는 교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 들으면서 가슴이 막 떨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시끄럽고요. 어쨌든 이렇게 차분차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무마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교민으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0년 동안 밖에서 한국을 쳐다보며 국제 정치를 공부하며 그 미국에서 살면서 사실 그 조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해외로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특히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제가 국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한국 정치가 진짜 이제는 그 어느 변방에서 뭐 그냥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 한반도, 또 동북아시아, 또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컸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국내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아마 이번만큼 중요한 시기도 별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그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준비를 끝내주시면은 아마 서로가 힘을 맞춰서 공조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또 뭐 북미 관계, 또 뭐 한미 관계까지 아주 선순환적으로 좋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절호의 찬스가 왔고. 절호의 찬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방청 사연 신청 하신 분들의 사연 중에 여기 보니까 귀찮아도 다 읽어주세요 했는데 싫어! 첫 번째 건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독일에 공부 중인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나라 대통령 이름을 말하는 순서에서 이 친구가 명박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반에 랭귀지 스쿨, 독일에 있는 독일어 랭귀지 스쿨이겠죠?
학생 전체가 빵 터졌다 이름만 듣고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비참했던 점은 뭐냐면 이름은 후지지만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변호하고 싶었으나 할 말이 없어서 씁쓸했다. 이름이 그렇죠. 우리 대통령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말이 없었다는. 아니 근데 랭귀지 스쿨에서 말이 짧아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할 말은 좀 있는데. 아니 본인은 할 말이 없었대요. 참 씁쓸하네요. 여기까지고요. 같이 웃기라도 하셨겠죠. 뭐. 자, 두 번째. 저는 영어 통번역사로 정부기관에 잠시 근무했었죠. 통역대학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들으며 통역 연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뉴욕타임스를 알게 되고 이제는 MB의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지요. 지금도 동료 통역사들은 영어 관련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결국 저는 영어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어서 MB 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영어를 듣고 싶은 통역사가 간곡하게 방송 신청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연의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듣고 그걸 통역을 네, 통역 하는 연습을 연습을? 할 때 많은 그 통번역 대학원 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연설을 보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대통령 이야기니까 듣고 바로 통역하는 연습을.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음성으로 된 파일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내용을 들으면 이제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을 듣고 바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 연설을 듣는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네, 펜을 던지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통역이 안 돼서. 오늘은 이제 단일화 관해서 이때까지 쭉 했던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처음으로 문과 안 사이에 위기라고 부를 만한 국면이 정말 처음으로 이제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등장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또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한겨레에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네. 자료 화면으로 아마 나가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인데 정말로 새로운 정치의 모습들을 양쪽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승리하더라도 대선에서 지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 절박감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사실은 몇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경로 통해서 무능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보고가 다 차단됐어요. 그래서 모르세요.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거기서 뽑힌 단일 후보가 양쪽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대선에서 이기지. 안 그러면 집니다. 민주당 측에 대해서 이제 안 캠프를 일단 문제 제기를 걸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최초에 이 중단은 안철수 그렇죠. 캠프에서 안철수 캠프에서 민주당의 이러저러한 행태들이 있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러면 안철수 캠프가 문제 삼았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느냐?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확인하셨어요? 다 하기는 못했는데 네.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삼은 것 중에 문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캠프가 여론조사가 있으니 그 여론조사에 이렇게 저렇게 응대해라 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처음엔 이게 뭐 수십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20만 명 정도에게 뿌려진 것 같다라고 안철수 캠프 쪽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관계를 또 확인해 보면 왜냐면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원래 경선할 때 혹은 지역구 경선할 때 이런 짓은 모든 정당이 해요. 실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해요. 근데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전화를 땡겨 받아라. 이 전화를 만약에 서울에 그러니까 전국에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론조사 한 번 하면 전국 여론조사는 그러면 서울 인구 대비하면 서울에 한 1,000명이면 400명 걸리는 거예요. 400명도 안 걸리지. 한 300명 걸리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전화를 우리 민주당에서 당원으로서 전화를 받아서 대기해서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십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무의미하다고요. 당원들한테 자
혹은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 정부 여론조사 올 테니까 기다려. 해서 그 전화를 받을 확률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정당이.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했다는 걸 듣고 이건 당이 조직적으로 뭔가 했을 리는 좀 만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자가 있잖아. 그래서 또 김보열 기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사실관계를 파악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봤더니 그 시민 캠프의 한 자원봉사자 그분이 지인들에게 70여 분 정도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안철수 캠프에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단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수십만 명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이제 격가지예요. 격가지죠. 핵심적인 것은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던 이쪽 캠프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양보설. 안철수 후보 양보설. 그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나왔고 애초에 8.17 조선일보가 처음에 민주당 문캠프의 한 실무자 해서 처음으로 썼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온 거죠. 한국일보가 그걸 이제 제목으로 뽑았었어요. 거기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 더 이제 급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 쪽에서 보면 이 단일화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하지 말자, 상호 비방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협의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냐.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면서 다른 짓을 하고 있다 하는 불신인 거죠, 불신. 그렇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자잘한 것들이 쌓이는 거죠. 거기에는 사실도 있고, 뭐 약간의 오해도 있고, 그게 뒤섞이기 시작하고, 그 중간에 일부, 저는 공작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공작의 시즌이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서로 이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공작이 잘 먹혀요. 시즌이에요. 하이 시즌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안캠프, 특히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 정치판에서는 진짜 속내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계산은 따로 있어. 이것은 기본 전제야. 그렇기 때문에 야 진짜 속내를 말하지 않으면 어떡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무슨 언행이 있으면 그 뒤에 계산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말은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언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철수 캠프가 중단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따라 나오는 해석들이 뭐냐면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이 약간 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부수를 던져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도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말을 하도 뒤에서는 저것은 국면 전환용이니 국면 전환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면 그거는 나는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는 실무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 본인은 네. 아닙니까? 하지만 후보 본인은 그런 계산으로 정치를 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계산하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야 뭐 이런 정도의 잡음은 언제나 있어 왔어 라든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래 라든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김보엽 기자로서는 최근에 안캠프의 대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출입처이기 때문에 잘 가려서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일부터 출입처 받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상황을 한번 쭉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3일에 처음 단일화 협의팀이 처음 만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합의 사안을 내놓죠. TV 토론을 하자, 뭐 이런 거.
그날까지 분위기가 괜찮았죠. 근데 이제 14일에 단일화 중단 선언이 나온 거고, 단일화 협의 중단이죠. 참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잠정 중단으로 생각하고, 자 이거는 좀 기가 센 기싸움이다. 네, 기싸움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인배의 자세로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있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제 방식이죠. 네. 어제만 해도 캠프 대 캠프였어요. 그 캠프가 양 후보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고요. 안철수 캠프 쪽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 캠프가 캠프의 문제다. 인사들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였고, 저쪽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직접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상황에서 후보들끼리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가 그 통화 내용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미뤄보건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이 부산에 있으니까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더 올라가서 파악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안철수 후보도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제가 왜 받았는지 모르세요. 그랬겠죠.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 통화 뒤에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10시 50분에 이제 다른 행사가 그 전에 그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가 언론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게 나오니까 저쪽에서 이제 후보가 사과를 했으니 이쪽도 후보가 나서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첫 마디가 그거였죠. 문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고 다만 굉장히 깊은 실망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단일화가 가면 진다. 아까 방송에서 보셨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후보 대 후보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안 후보가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의 사과 직후에 또 안철수 후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문재인이 사과했는데 안철수가 깊은 실망했다. 이렇게 연결되기가 딱 좋게 보도가 됐죠. 안 후보가 그런 표현을 한 데는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문 후보가 잘 모르고 있다. 그렇죠.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민주당처럼 수십 년간 이게 생존해온 정치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자기가 살 방도를 막 찾는다고요. 알아서. 이게 얼마나 큰 오래된 조직이고 큰 조직이고 그걸로 인생을 바친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특보만 해도 500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일이 통제하거나 삐져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후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근본적으로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후보가 다 모르는 것 같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일로 와서 민주당의 후보가 됐어도 똑같은 상황은 벌어져요.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강력하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그건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이게 문재인이 통제하지 못한다거나 문재인이 더 나아가서 모를 리가 없다거나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이중 플레이가 아니냐거나 이렇게 의심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피해의식이거든요.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첫 조짐은 보이니까. 문재인 후보가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협의팀을 시작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을 때 그때 다시 또 나올 수는 없거든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 확실하게 문제를 짚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답답한 게 뭐냐면 다른 뭐 장가지들은 좀 제쳐두더라도 도대체 한국일보가 보도한 문 후보 쪽의 핵심 관계자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또 특정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그 특정인으로 지목을 했고 거기서 확신을 가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데 이게 전 국민이 일거수일투족과
발언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는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연애라는 게 원래 그래요. 연애는 큰일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 봤어요? 연애는 디테일이 망친다고요, 원래. 그게 원래 연애의 정석이에요. 연애할 때는 누가 약자인지 아세요?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했어요, 사과. 네,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 그러면 사과할게가 아니라 뭐 잘못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잘못했다면 앞에가 걸리는 거예요. 디테일에서.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를 제대로 모르고 지금 사과부터 하는 거네? 그럼 이쪽에서는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100%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화가 난 사람의 마음은 화가 난 사람만 정확하게 알지 네. 상대방은 그 경중을 몰라요. 10가지 중에 화났으면 10가지 중에 뭐가 90인지 뭐가 30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로만 사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고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면 본심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사실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네? 뭘 잘못했나? 네 잘못이 뭔지 말로 말해봐. 근데 저는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했던 사람들이 기본 품성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와 불신들이 점점점 커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거 한번 딱 끄는 거예요. 한번 딱 끄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끊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팍 던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관둘 게 아니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분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명분을 누가 주느냐 스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큰 명분을 던지면 마치 그 명분에 끌려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쪽은 속 좁고 이쪽은 넉넉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십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 하여튼 어려운 국면에 와 있긴 하나 그래도 저는 안철수 문재인이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정몽준 노무현 때 생각해 보면 일단 후단협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자기 후보를 막 끌어내고 막 나가라고 난리치고 지금으로 치면 문재인이 지지율 3등이니까 안 된다 문재인으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몇십 명 나와가지고 안철수한테 가가지고 문재인을 지금 막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졌거든요 그때는. 그랬었죠. 네, 벌어지고 막 난리 났었죠. 그때 실제로 그래서 노무현 후보 지지율 한참 떨어지고 18%, 15%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왕창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도 많이 깨졌어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네. 팀이 한번 바뀐 적이 있죠. 네, 완전히. 처음에 이해찬 대표, 지금 이해찬 대표가 1차 협상팀이었고, 근데 그게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계륜 의원하고 저쪽에 민충기 씨였을 거예요. 그렇게 2차 협상팀이 꾸려졌고, 그 팀도 깨지고 깨지다가 네. 양쪽 그 정몽준 노무현 후보로부터 철수해라, 깬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팀들이 우리가 뒤집어 쓰자 해서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이 그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그 받아줘라. 그러면서 극적인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지지율이 한참 차이 났었어요. 노무현 후보가 지는 걸로. 그랬었죠. 그리고 그 결정하는 순간에도 지는 걸로.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지는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죠. 추세로는 조금 달랐어요. 추세로는 올라가고 있었으나. 추세로는 올라가고 있었고 정몽준 후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괜히 그 안철수 문재인 후보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 10년 전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근데 사실 굉장히 예민한 때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안철수 캠프가 화내는 사건들이 화낼 만한 이 사건이 맞느냐 일일이 따진다거나 그런 표현도 화난 게 아니다. 그렇지. 이거는 근본적인 상황 그렇죠. 인식에 대한 판단 문제다. 그렇죠. 이기는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화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 이것도 맞아요. 이쪽에서 문재인 혹은 문재인 캠프 또는 그 민주당이 마치 짜잘한 일로 화가 나서 토라졌다는 식으로 상황 인식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단일화 과정이 신뢰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옹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판단해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이제 양 지지자들과 또 알바들과 또 이 분란을 일으킬 그 공작들과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게시판에. 때가 왔죠, 쟤네들은. 공격 개시! 신났죠, 신났어.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자기들 생각할 때 자기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지지자면 안철수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면 문재인 지지만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서 역시 저쪽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대략 25% 내외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자기 뒤에 10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실패하면 그냥 대통령이 한 사람 못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시대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 인간들이 나와서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끝장이 나는 거라고.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과제가 이 두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양 후보를 괴롭히면 안 된다니까. 문 후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확실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지목한 그 사람이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문제 발언을 했고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했고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그 사람 저기 하겠다. 뭐라고 그러죠? 쳐내겠다. 한마디로. 쳐내겠다. 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정확하게 문제 지적을 해주면 해결하겠다. 이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이 양반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게 그냥 막 밀려서 그렇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는데 라거나.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용납이 안 되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정확하게 뭐냐 일단 상황 파악을 하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또 부산에 이틀 동안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서 더 그랬을 거예요. 상황 파악이 전화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 삼은 갈래 종류들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쯤에 두 분이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거는 캠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대화는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 단위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후보들이 통화를 하건 아니면 어디 공개적으로 만나건 지난번처럼 방을 가둬서 만나던 두 사람이 한두 시간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가며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어쨌든 저는 그 문제는 지지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캠프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양쪽의 지지자라면 이 두 사람이 1000만 명씩 등에 업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양반들의 이제 무게, 자기들이 지고 있는 무게, 괴로움 이런 것까지 같이 지고 가줘야지 상대편한테 저 새끼 잘못했다고 찾아내면 인간인데 잘못한 게 없겠어? 많겠지? 찾아내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있어. 조광희 실장이 그 얘기를 했었죠. 그 협의팀 첫날 단일화 협의도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신이거나 철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받을 압박은 게시판에서 쓰거나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지지자들은 잘 지켜봐줘야 된다. 이해하고. 캠프 쪽 사람들도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제 가끔 오프를 걸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아 이거는 기사 쓰지 말고 이건 그냥 알고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밥 먹은 사람만 듣고 까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다 얘기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건 캠프에 있는 선거 운동원이건 자기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유리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만큼의 언행에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청도 되고 있다는 거. 새누리당도 열심히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번 주에 지역 행보를
했죠. 전 호남 갔었고 충청도 갔었고 내일 금요일에는 이제 경남 지역을 가는데 전북 익산에서 무를 샀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생강과 마늘을 샀고요. 공주에서는 젓갈, 새우젓을 샀어요. 대전에서 배추를 샀고 청주에서 고춧가루 샀습니다. 소금만 사면은 김장 재료가 완비가 됩니다. 박근혜 후보 이 대선 활동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지지자들조차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후보 지지층은 박근혜 후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투표 날만 빨리 오기를.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있는데요. 200회 특집 이제 2주 남았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협찬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짜 잇따라 아니면 잇따랐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분인데요. 해피투 인도네시아에 계셔서 참석은 못하시지만 음료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여성용 비비크림을 보내주시겠다. 누구 발언하고? 주식회사 봉하마을에서는 봉하 쌀막걸리를 보내시겠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돼지도 있었잖아. 그렇죠. 아직 산채 죽은 채 오는 산채 오는지 죽은 채 오는지 아직 모르는 그 돼지. 그리고 많은 어쨌든- 협찬을 부탁해 나지 않는다고 멘트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은 블로그에 참가 신청은 그 team.hani.co.kr/cctv에 양식에 맞게 신청 안 해주시면 안 뽑아드리고요. 200회 특집 알림글에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인 199회 방청 신청자분들은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직장인 학생 노인분들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우공터 어깨 안마기가 돌아왔습니다. GS 홈쇼핑 옥션 등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안마기입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지지자들이 담담해져야 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자들이 담담해지면 캠프도 후보도 담담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한 가지 좀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대선 부재자 신고 기간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입니다. 투표 12월 19일에 못 하실 것 같은 분들은 이때 신고를 하시면 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안내사항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